이게 참 아직 실감이 안 나긴 합니다. 저희 스포일러 채널에서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이게 주제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대부분이 생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 애초에 이 계엄령의 선포 과정과 결과 모두 너무 갑작스러웠을 뿐 아니라 이상한 점도 많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여당 의원들 뿐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소수만 알았다 하고 군 관계자들도 대부분 몰랐다 하고 이게 굉장히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에서 계엄령 선포 장면을 생중계조차 못했습니다. 그만큼 급박하게 진행됐다는 건데, 일단 우리는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모든 걸 봤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채널이니까 이후에 자동차 산업에 끼칠 영향, 그리고 이게 우리 소비자들과 경제, 그리고 앞으로의 외교적 상황이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에도 없던 계엄령을 선포했죠. 가짜뉴스 아니야 라고 생각하던 찰나 뉴스 특보가 나오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 출입이 통제되고 어떤 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어가고, 제가 생중계를 보면서 가장 가슴 졸였던 장면은 계엄군이 유리를 깨고 강제로 국회에 진입해서 소화기로 추정되는 걸 뿌리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의장, 이 세 사람을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 계엄령이 왜 문제가 되는 건지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차 산업도 초비상입니다. 일단 당장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뜬금없이 왜 나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민주노총은 정치 세력화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치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그 뒤로는 아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거라는 발표도 한 거죠. 이게 평소 같았으면 노조가 굉장한 비판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오히려 이 활동들이 말 그대로 정치 세력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노총이 파업을 하는 명분은 간단합니다. 정부 퇴진을 내세우면서 강경 모드에 돌입한 겁니다. 그럼 이 명분을 내세우는 이유는 뭐겠어요? 경제적 타격, 그로 인한 일자리 문제, 이런 게 모두 근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나마 노동계에서 사회적 대화로 참여하던 한국노총도 대화 중단을 선언했을 정도면 이번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파업 기간인데 무기한 총파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총파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민노총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어딜까요? 산별 노조겠죠.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인데 이 규모가 무려 190만 명이 달하거든요. 이 인원들이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했고, 자동차 쪽으로 한정지어 본다면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공장 생산 노조까지 투쟁에 돌입한다고 하고, 이 와중에 현대기아차랑 대우조선 같은 기업이 민주노총 산별 노조에 속하고, 여기에 속한 노조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 현대기아차 노조도 투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 그만큼 여파도 클 거라는 소리죠. 일단 금속 노조의 지침을 울산 공장을 비롯한 각 지부에서 얼마나 따를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건 나라 전체가 흔들린 사안이기 때문에 동참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일단 가장 눈앞에 직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현대차는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측은 아직 좀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고, 다만 노조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어떤 방향이든 대응은 필요한 상태란 거죠. 그 다음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기업 간 문제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외교적 문제와 국가적 신뢰 타격으로 인한 투자 감소와 거래 감소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일단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은 SK와 HD 현대를 비롯한 대기업 사장단이 긴급 소집되고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 환율이 40원 급등하고 시장 전체가 불안 요인이 커지면서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거든요. SK 경영진은 국내 상황과 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고, LG그룹도 계열사별로 사업에 끼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HD 현대도 환율을 비롯한 재무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각 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하고요. 외국계 기업들도 비상 계엄으로 충격을 받아서 벤츠를 비롯한 일부 기업들은 재택 근무를 권고했다고도 합니다. 계엄 직전에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 대기업 10곳 중 4곳이 투자 계획이 없거나 축소되는 상태란 거였습니다. 이러니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거라는 전망이 한창 나왔던 건데, 이미 좋지 못한 상황에 이번 계엄 사태가 불을 지핀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일단 사회 전반적으로 봐야 할 건 도대체 무엇이 시민들을 움직였냐는 겁니다. 총파업을 비롯해서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였잖아요. 생중계를 정말 밤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봤는데, 가장 결정적인 시작점은 뭐였냐? 포고령이 떨어졌을 때였다고 봅니다. 포고령이 뭐냐면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는 법령이나 명령,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고요. 계엄령 선포 이후 나오는 포고령은 뭐다? 계엄 사령부에서 나라 전체에 내리는 법령과 명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포고령이 들어가면 안 될 단어와 문장들이 꽤 있었습니다. 포고령 전문을 보면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이
새벽에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이게 시작이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거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그러니까 집회나 그런 걸 반대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까지 금한다? 이게 가장 이상했던 것 중 하나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자,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허위 선동 이런 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계엄 이후 포고령은 문제가 뭐냐?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옳은 말을 해도 계엄 사령부에서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면 끌려가는 거죠. 이거랑 연결되는 게 세 번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흔히 말하는 검열 대상이라는 거고, 이 검열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보도를 하면 다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뜬금없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말이 나오고,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처단이라. 야, 이런 말을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처벌도 아니고 처단을 한다는 말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말인가 싶고, 그 과정도 너무 급작스러우니 이런 모든 게 시민들을 움직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번 계엄령이 비판받는 이유는 뭐냐? 계엄령 그 자체도 문제지만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도 한몫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의도와 생각으로 계엄령을 기습 선포한 것인지 그걸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는 게 크다고 봅니다. 이게 모든 의문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뭘로 이어지냐? 우리가 생중계로도 쭉 봐왔지만 계엄 선포 이후 모든 게 허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진짜 작정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거라면 계엄군이 가장 신속하게 장악했어야 하는 건 국회와 방송국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사실상 입구에 군과 경찰이 서 있었다 뿐이지 국회의원들 거의 모두 들어갈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통과했잖아요. 계엄군이 국회에 강제로 들어간 취지가 공식적으로 입장이 뜬 건 아니지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였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건 곧 계엄 해제 절차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이걸 제대로 못했고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만 남게 된 거죠. 그리고 동시에 모든 방송사들이 생중계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럼 이게 대체 뭐지? 계엄령 선포는 그저 겁주기용이었던 건가? 아니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뒤로 컨트롤하는 방법은 제대로 몰랐던 건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당 의원들, 대통령실 관계자, 출입 기자들, 심지어 군 관계자들도 모를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됐다, 내지는 그만큼 급하게 발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술을 마시고 술 기운에 그런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장 뒤에 있었던 일인데, 계엄 해제가 국회 표결에 의해 가결됐고 우원식 의장이 그걸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이걸 즉각 수용해야죠. 그런데 뒤늦게 계엄 해제를 수용한다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새벽인 관계로 장관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서 당장 이걸 확정 지지도 못했고, 대통령실도 하루 넘도록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게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애초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치는 게 의문인데 이것도 제대로 진행된 게 맞냐는 의문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그냥 이 과정만 쭉 나열해놓고 봐도 너무 이상한 점이 많다는 거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일단 이런 상황이 어쨌든 벌어졌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일도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우선 정치권 전반적으로 탄핵을 많이 외치고 있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해서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상 조건이 꽤 많이 갖춰져 있는 상태였지만 탄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야당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도 컸고 탄핵 사유가 명확하게 없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건 그냥 이미 기록된 역사만 봐도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됐을 때는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탄핵 절차가 이뤄졌던 거고요. 윤석열 정부는 사법적 판단상으로는 명확한 탄핵 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의혹이 제기된 상태거나 수사 중인 사안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계엄 선포의 과정이나 결과가 매끄럽지 못했고 여당 대표도 위헌이라고 할 정도니 탄핵의 명분을 명확하게 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당장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던가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이런 여권 인사들도 부정적이거나 계엄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고, 이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보수 대연합도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엄 선포 이후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국가적 신뢰, 정부 지지 세력 이런 것들에 큰 타격이 갔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디 피해가 최대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